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경매 물건에 이어서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암동에 있는 울산스퀘어 1층 경매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133.94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40.52평입니다. 현재 49%까지 유찰되어서 11억 6,718만원입니다. 3차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29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2층 중에 1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9년 11월 6일입니다. 지금 현황상으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영업 중인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 등록일은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확정일자는 미상인 상태고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11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21억 6,85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에 울산 수입으로부터 건재당 설정이 있었고 채권 최고액은 38억 4천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압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세무서하고 울산 강력시로부터 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순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하고 보증금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부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상가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이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 이내에 들어왔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금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동창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5월 13일부터는 그 보증금 범위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산 보증금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점유만 하고 있으면 대항력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면은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거의 2억입니다. 원래 그러면은 보증금 3억하고 합치면은 한산 보증금이 되는데 그럼 5억입니다.
그게 바로 한산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면 그러면은 보증금 3억에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월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하고 더하면은 한산보증금은 4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이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9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및 감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나 파주시, 하성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에 들어와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가 건물은 공부상, 즉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표시에 따라서 상가 건물로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해당 용도를 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에 상품을 보관하고 제조 가공하면은 그 사실 행위만으로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상가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를 하면서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겸해서 하게 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상가 건물에서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건물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없지만은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건에서도 임차인이 2019년 12월 24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점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간주를 한다고 보다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일이 2019년 12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19년 12월 2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신청한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 임차인 대항력은 2019년 12월 2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항력은 2019년 12월 2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미상인데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우선 변제 건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건이 되려면은, 자,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대항 요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대항 요건이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산보증금이 지역 내 기준, 지역 기준 내 한도 이내일 때 그때 확정일자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증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산보증금은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한산보증금이 되고, 지역마다 한도 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감일 억제권요,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하성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창원, 진주, 거제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장에 그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일 것,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보증금 이내일 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고 뭐 건물 인도는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고 해도 배당 요구까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배당 요구를 해도 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19년 12월 24일이지만은 대항력은 2019년 12월 2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말소 기준 등기하고 말소 기준 등기가 건재당으로서 2020년 2월 25일이고 여기에서 대항력 발생일은 2019년 12월 25일 0시이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순서로 살펴볼 것이 자,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6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도 살펴보면은 권리가 이렇게 7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6가지 권리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권리들이 등기부에 이 경매 물건에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최고 먼저 접수일자가 최고 빠른 최고 먼저 이게 등기된 것이요. 최고 먼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7가지의 권리가 있지만은 소유권은 말소기준 등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건저당, 그리고 임의경매, 압류 이런 거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날짜를, 접수일자를 보니까 지금 소유권 다음으로 말소기준 권리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는 울산 수입에서 설정한 건저당이 2020년 2월 25일이기 때문에 최고 빠릅니다. 그 아래 건저당은 2021년 1월 29일이기 때문에 앞에 울산 수입의 건저당보다는 더 늦습니다. 그래서 최고 먼저 접수일자가 최고 빠른 2020년 2월 20일 울산 수입의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추가로 하나 되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설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또 밑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로 해서 낙찰자가 선순위는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후순위를 하여서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도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지금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일자는 2020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건저당 일자가 더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 일자가 전입일자보다 사업자 등록일보다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만약에 여기 건저당이 2020년 2월 25일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2020년 3월 1일이나 이렇게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2019년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이 보증금 1억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압류 부분입니다. 지금 압류 부분이 2023년 8월 21일에 압류가 울산 세무서장으로부터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국세고, 그리고 강력시, 지자체에서 하는 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고, 근데 국세 이거는 정의여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기일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배당 순입니다. 경매 물건이 배당이 되면, 매각되면은 배당 순위로 먼저 영순위로 받아가는 게 바로 경매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 집행 비용이 영순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당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그 주택이 있으면서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꼭 있을 경우는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액 임차인의 일정 금액의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금 채권이 있을 때 최종 3개월의 임금하고,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거는 2순위입니다. 2순위에 되는 것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그 금액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2순위인데, 임금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최종 3개월의 임금, 3개월의 월급이죠.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거는 동순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금액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택이고 상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액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물건에서 이렇게 담보물건 설정일이 이 건저당 말소기준 등기로 보면은 지금 2020년 2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 금액이 그 날짜에 지금 정해진 거. 지금 처음에는 이 보면은 지역마다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그 다음에 강력시가 있고, 그 밖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가건물임대차법 적용 범위가 한산보증금으로 해서 이렇게 소액보증금은 이 한산보증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이 금액으로 하면은 2024년 8월달 현재로 보면은,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한산보증금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9억 원 이하,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에 들어갔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고,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6,500만 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한산보증금이 6,5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여기 녹아 있는 대로 올 전세일 때는 월세가 없는 경우는 보증금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한산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금액이고, 그럼 그 중에서 보호법 적용받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그럼 소액보증금은 어느 정도냐? 여기도 한산보증금을 해서 이 금액으로 됐을 때, 그러면 이 범위 속에 소액보증금이 포함되면은 이 최우선 변제액을 이마침 배당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매각대금에서. 보면은 2024년도로 기준 잡으면은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9억 원 이내에 보증금이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그 소액보증금으로 보고, 6,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9억 원, 서울에서 보증금이,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에 들어가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6,500만 원은 한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6,500만 원 이하로 놓으면은 그때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6,500만 원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를 그럼 최우선 변제해 주냐면 2,200만 원, 이 금액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2분의 1, 매각 금액의 2분의 1 범위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이, 매각 대금이 1억이면은 5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임차인이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1억 중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2,200만 원을 최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3명이면은 2,200만 원씩 하면은 6,6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00만 원이면은 지금 보증금을 매각 대금이 1억이라 했을 때 2분의 1이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넘어서서 임차인이 받아갈 금액이 6,600만 원이라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분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각자 받아갈 금액에 임차인이 3명이 보증금이 각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안분 배당해갖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받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그렇고 만약에 그 밖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창원이나 진주, 뭐 거제 같은 경우는 한산 보증금이 그러니까 보증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한산 보증금인데 그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에 들어올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산 보증금으로 해서 이 금액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거기 3천만 원 이하로 놓을 때 이때 3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 아니고 3천만 원 이하로 놓았을 때 이걸 소액보증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하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로 나올 때 1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보증금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올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1천만 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은 얼마? 서울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6,500만 원 이내로 들어올 때 2,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최우선 변제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할 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 소액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이란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소액보증금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서울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6,500만 원 들어갔을 때 일정액이란 말은 2,200만 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창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내에 들어갈 때 1,000만 원 해주겠다는 말. 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보면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에 일정액이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 소액 보증금이란 거는 3천만 원 이내에 들어갈 때 이 일정액이란 거는 1,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몇 순위로? 0순위는 집행비용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순위는 유익비 이는기고 2순위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창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되면은 1,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고 서울은 6,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한산 보증금이 6,500만 원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2,2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채권이 체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종 3개월치의 임금하고 그 다음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2순위로 우선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로. 그리고 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하고 또 임금채권의 이 순위가 같을 때 그럼 동순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안분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안분배당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해세가 이제 그 3순인데 당해세는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보면은 이렇게 이 물건에서도 지금 있다시피 세무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자체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당해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 보면은 자 당해세에는 국세도 있고 국세는 세무서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자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국세에는 당해세가 어떤 게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당해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해세에서 국세는 세무서 관련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자체 관련된 세금인데 당해세에는 두 가지 종류 있다.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당해세는 3순위다. 3순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법정기일이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권 및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임차권 등이 우선 변제된다.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1일 국세기준법이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당해세는 무조건 3순위였다. 3순위. 무조건 3순위였는데 저 법이 그때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당해세라도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권, 임차인 말이에요.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일이 자, 이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를 경우는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하고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을 더 이 범위 내에서 이 당해세의 금액 한도 내에서 임차권을 우선 변제해주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당해세는 법정 기일과 상관없이 3순위라는 게 또 중요하고 법정 기일이 늦든 뭐 빠르든 당해세는 무조건 3순위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이거 보면은 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고, 인수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확정일자도 받고 하면 배당 받을 경우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지금 이 순서대로 원래는 당해세는 이렇게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3순위로 무조건 먼저 배당받았는데 법이 2023년 4월 보면은 4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당해세를 3순위로 하되 3순위는 맞는데 단지 이렇게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나 이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르게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는 이 당해세 받을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임차권이나 전세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주라는 겁니다. 배당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지금 이렇게 다른 담보물권,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저당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이런 게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그리고 조세채권 이런 것을 법정기일 기준으로 해서 자, 조세채권도 여기서 법정기일이 아니고 법정기일 기준으로 하지 압류 등기 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조세채권의 기일은 압류 등기 일자가 아니고 법정기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조세채권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면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이 같은 경우는 동순위가 아니고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이 보면은, 이 물건에서 지금, 지방세가 지금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고, 울산강력시에서 또 울산세무서장이 압류를 좀 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울산세무서장이 한 거는 국세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접수일자 이게 아니고 법정기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않고 그냥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을 받는 날에는 요 압류 국세의 당해세의 법정기일 이걸 따져서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 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인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입찰기일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49%까지 유찰된 상태고, 지금 보면은 보증금 1억에 한 7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보증금 1억에 700만 원 가치가 지금 이 낙찰 금액에 지금 보면 8월 29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11억 6,718만 원인데, 그럼 이 금액을 적어 가지고 만약에 이 카페에서 계속 이 영업을 한다고 쳤을 때 저 정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 1억까지 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6,71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억 정도를 이제 입찰가로 정해 가지고 이 700만 원의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번에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가 뭐 계속 영업을 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이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되어 있는지. 자, 이 보면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억 6,700 정도 이리 입찰을 해가지고 월세 700만 원으로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 더 유찰돼 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9억이나 1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입찰가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입찰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8월 29일에 한번 살펴보기는 하고, 이 금액 지금 입찰가 정하려고 하면 보증금 또 1억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억 6,718만 원의 입찰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2019년 11월 6일입니다. 아직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23억짜리 건물을 11억이 보증금 1억 합치면 12억인데 6,700에 거의 13억이네요. 그래도 약간 한 10억 정도에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이 날짜에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12억 6천 거의 뭐 13억에 입찰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 꼭 필요한 사람은 입찰하겠지만 아니면은 한 번 더 유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억에서 10억 사이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